네, 안녕하십니까. 농경 토론회 자장을 맡은 정학균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 농경 토론회가 이제 2회째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주제는 파솜의 가격 내색 모형과 이윤 계산법이라는 주제로 농촌환경연구본부의 농촌정책연구실 박형호 박사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용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25분 내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정책연구실의 박형호입니다. 오늘 파솜의 가격 내색 모형과 이윤 계산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기술적이고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요. 과거의 미시경제를 다시 한번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최적화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가격 내색 모형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리고 파솜에서는 이렇게 가격 내색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장치들을 쓰는지, 또 이를 현실에 좀 더 맞는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윤 계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파솜이라고 하는 이 모형을 잘 모르실 거고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렵고 큰 내용이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파솜은 우선 Forest and Agricultural Sector Optimization 모델입니다. 그래서 산림과 농업 부문에서 최적화 모형을 하는 미국의 모형이고요. F를 떼고 A만 생각해 보시면 저 농업 부문의 부분 균형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파솜에서 주어지는 솔루션이 이제 저희가 주어지는 시나리오를 바뀌는데요. 그 시나리오에 각 정책 변수들을 넣어서 이런 정책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시장의 균형 가격과 뭐 생산량, 그리고 소비, 경제 지표와 환경 지표에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이며, 이것은 현재까지 뭐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변화 영향, 연방 농장 프로그램 정책, 바이오 에너지 전망 등 다양한 정책 및 환경 변화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적화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모양입니다. 그 fx라고 하는 식을 옵티마이즈 할 건데, 그 주어진 gx는 s1이라는 집합에 속해 있고 x는 s2에 속해 있다라는 제약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x는 선택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 x 값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된 값에 의해서 목적 함수 fx를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이 fx는 문제에 따라서 극대화를 하기도 하고 극소화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x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무한정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주어진 제약식 두 가지, gx는 s1에 속해 있고 x는 s2에 속한다는 이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축산업자가 비용 최소화의 문제를 한번 푼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목적 함수는 비용 최소화가 돼서 미니마이즈하는 비용식이 될 거고요. 여기 제약식으로는 이제 선택 변수는 가축 사료의 양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제약식으로 가축들의 필요 영양소, 그리고 각 사료를 구입할 때는 비응수 조건을 통해서 음수를 구입할 수는 없다는 조건들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목적 함수와 제약식이 모두 선형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선형 계획법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이 선형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비선형 계획법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 경제 원론 미시경제에서 배웠던 그런 수식들을 지금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즘 나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것들을 블랙박스처럼 다 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자로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컴퓨터가 풀어준 이 결과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복잡한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연구자들은 고민하고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최적화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가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위에 세 가지 모형에 대한 특성에 대한 가정은 저희가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가정이고요. 아래 네 가지 수학적 가정사항은 그 모형이 고도화되거나 복잡해지면서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는 가정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목적 함수의 적절성인데요. 목적 함수는 해결하는 문제의 본질을 잘 반영해야 하고 그 목표에 대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리 모형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지 않은 그 지표를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함수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는다면 모델의 결과나 결정이 현실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둘째로는 선택 변수의 적절성인데요. 선택 변수는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가능한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제약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는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식의 적절성인데요. 제약식은 선택 변수의 영역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약식을 만족하는 선택 변수의 값은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값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제약을 조건으로 넣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어진 제약식들은 저희가 모형 안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수학적 가정사항은 비례성, 가법성, 분할 가능성, 확실성인데요. 비례성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법성은 우리의 최종 목표값이 각 항목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분할 가능성은 우리가 정수가 아닌 분수값들, 약간 소수점들도 포함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확실성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로서 모형이 고도화되면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는 가정사항입니다.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걸고 왔는데요. 보니까 프린트물에 다 답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머릿속으로 가볍게 따라와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수 함수가 P는 10-0.5x로 주어지고 그 한계 비용이 $2로 주어진 원적 탄력적인 공급 함수가 주어집니다. 이때 균형 가격과 수량을 구하라고 문제가 주어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대학 시절 저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PQ 빼기 CQ 해가지고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쉬웠으니 이번 시험 잘 봤구나 하고 시험장을 나온 다음에 점수를 받고 굉장히 좀 슬펐던 경험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저희의 결과값은 수량은 8로 공급과 그 수요량이 같고 그 수요 가격은 6 그리고 공급 가격은 2로 그 균형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조건으로 판명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이윤 극대화 문제들을 풀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이런 풀이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저희가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 전체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문제 하에서 우리는 이를 PQ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Q에 대한 적분값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 함수 아래의 면적에서 공급 함수 아래의 면적을 빼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총후생 비용이기 때문에 편익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적분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 균형 수량은 16, 균형 가격은 수요와 공급 모두 $2로 맞춰져서 시장은 균형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완전경제 시장 하에서 최적의 결과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당 풀이 두 개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잘못된 풀이는 이 첫 번째 그래프와 같습니다. 독점 시장에서의 결국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로 저대로 올바로 된 풀이를 하게 된다면 수요 함수 아래의 면적에서 공급 함수 아래의 면적 그리고 균형 수량까지와 균형 가격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총후생을 보여주고 이 경우에는 완전 탄력적인 공급 시장이기 때문에 그 생산자 잉여는 없이 소비자 잉여만으로 사회적 총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크로시 쿤터커 KKT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우리가 대학 시절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풀었던 거는 라그랑 제한이었을 겁니다. 아마 학부생들 또 대학원 석사생들도 굉장히 라그랑 제한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시험에서 하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었을 텐데 이제 좀 익숙해질만 했더니 왜 라그랑 제한 안 쓰고 크로시 쿤터커 조건을 써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 문제는 인테리어 솔루션이 내적 해를 갖는 문제들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때 그 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라그랑 제한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세상에 그렇지 않은 조건들도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흔히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도 물론 결국 환경 오염으로 맑은 공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맑은 공기의 그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런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기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코너 솔루션을 갖는 경우를 갖게 되고요. 반대의 경우는 예시는 이제 몇 년 전에 사용한 예시여서 이게 그 스페이스 셔틀로 되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혁명적인 혁신가가 이를 현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더 이상 뭐 적용할 수 없는 예시이지만, 과거까지만 해도 이 개인이 우주 왕복선을 탄다는 것은 너무나 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가격보다 공급가 단가가 비싸서 결국 그 균형 수량은 0을 수렴하게 되는 이러한 코너 솔루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적 해를 갖는 조건에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 이상의 부분과 역수요 함수 아래의 면적을 그 소비자 잉여, 그리고 균형 가격에서 그 균형 수량을 곱한 다음 그 공급 함수 밑에 면적을 뺀 것을 생산자 잉여로 해서 이 CS와 PS 둘을 합친 것이 사회적 총후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가격 내생 모형을 좀 더 일반화해서 수식으로 정리하면, 역수요 함수는 그 수요 가격에 대한 함수를 수요량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역공급 함수를 공급 가격에 대한 공급 그 수량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아까처럼 적분하여서 목적 함수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제약식을 설정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가 그 내생 모형의 기본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파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솜에서 사용하는 수요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수요 함수의 모형을 그 고정 탄력성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용합니다. 이 고정 탄력성을 갖는 수요 함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 수요 함수의 모양이 이 P는 A 곱하기 Q의 엡실론 분의 1승이라는 형태로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그 계산해야 될 파라미터 값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수요 탄력성이 엡실론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미 그 연구되어 있는 수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이 엡실론을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형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수요 탄력성이기 때문에 그 음수값을 갖지만 이 절대값이 클수록, 결국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그 물량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파솜에서의 수요 함수는 결국 과거 앞에서 봤던 그 선형식이 아닌 이런 비선형식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갖게 됩니다. 이 역시 그냥 수요 함수의 모양만 달라진 거지, 그리고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은 적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서플라이 디맨드 밸런스, 그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주는 제약식과 비음수 조건들을 통해서 그 목적식 그 문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는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단순해 보이는 이유가 저희가 단일 상품에 대한 식을 사용해서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파솜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부문의 부분 균형이었습니다. 농업에는 수없이 많은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고, 생산 방식도 다양하게 주어져 있고, 투입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런 식의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수학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보셨던 이 모형과 동일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런 수학적인 디테일들은 조금 이해하시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식에서는 베타계의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베타계의 기업이 여러 가지 생산 공정, K가지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H가지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H 그리고 K, 베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입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입 요소, 이 J가지가 있고,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투입 요소, 이 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항의 이 PDH, ZH 요것이 이제 H번째 상품의 역수요 함수이고요. 이 ZH는
그 소비된 H 제품의 수요량, 소비량입니다. 그 두 번째 항에 있는 요 PSI, XI는 역 공급 함수이고, 이 XI는 구입된 투입 요소 I의 그 구입량 XI에 대한 역 공급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약식, Z에 대한 제약식과 X에 대한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를 계산해 보면 결국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요 Q 베타 K에 대한 그 크러쉬 콘터커 조건들을 풀어보게 되면요, 결국 그 마지널 밸류가 그 구입된 투입 요소와 보유한 투입 요소의 마지널 커스트의 합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우리는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해서 앞에 나왔던 이런 제너럴 폼의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만족하는 그 소비자 잉여와 그 생산자 잉여를 최대화시키는 사회적 총후생 극대화의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를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콜렉트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그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이 함수식에 그 값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그 계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구해진 계수의 값에 따라서 P를 이렇게 변형해서 그 역수요 함수를 넣을 수가 있고, 이걸 적분하면 이제 수요 함수 아래의 면적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적분할 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정 탄력성 그 수요 함수는 그 Y축과 X축에 닿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면적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Y축에 가까워질수록 자그마한 변화에도 그 가격이 굉장히 높이 뜨기 때문에 그 면적이 작은 변화에도 크게 다닐 수가 있어서 현실에 좀 맞지 않은 그런 그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파솜에서는 이 트렁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연도에서 그 관찰된 그 균형 생산량의 10분의 1 이하가 떨어지거나 혹은 관측된 균형 가격보다 10배 이상 뛰게 되는 그 균형 가격보다 10배 이상 뛰게 되는 어떤 생산량이 된다면 둘 중에 더 큰 값을 최하방으로 선정해서 그 하방점부터 균형점까지의 면적을 그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하방점부터 0까지는 요 점과 만나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직사각형 더하기 이 면적으로 총 그 소비자 후생을 이경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비선형적인 계산에 있어서 굉장히 컴퓨팅 자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저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수식을 사용하게 되고 그 계산의 데이터 메모리 때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조금 더 빠르게 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그마한 손실을 가지고선 많은 컴퓨팅 자원을 그 아끼는 그 근사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파솜에서는 이 격자점 근사법이라고 한 걸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그리드 포인트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비선형으로 된 것들을 선형으로 근사해주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격자 포인트별로 계산을 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분리가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조건이 필요한데요. 분리가능 프로그래밍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함수 fx가 h에 관한 x의 함수와 g에 대한 y의 함수로 그 합으로 분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되려면 이 목적 함수가 오목 함수여야 되고 그 가능한 영역이 그 볼록 영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격자점과 다음 격자점 사이를 선형으로 근사할 때는 이 테일러 1차 급수 전개를 이용해서 그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좀 예시를 하나 살펴보면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그 최적화 모형이 있을 때 요 X에 관한 그리드 포인트를 1부터 6까지, Z에 관한 그리드 포인트를 1부터 6까지로 주어진 다음에 각각의 수량들을 대입해서 이 값들을 다 계산해 놓은 것이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포인트를 뽑은 1부터 6까지, 그리고 1부터 6까지의 값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비음수 조건에 대한 제약식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 그 근사법으로 풀어야 되게 되면 X는 4와 5를 0.5씩 뽑게 되고 Z는 3을
하나로 뽑게 됩니다. 결국 이 4와 5를 뽑았다는 것은 4.5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 4와 5를 반씩 갖는 이 4.5의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값을 계산하면 12.9375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곡선상에서의 값을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원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4의 값과 5의 값을 근사하여서 그 근사값인 12.875로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의 실제 값인 12.9375보다 좀 더 작은, 그리고 한 0.05 정도 작은 값을 갖게 되지만, 이 작은 값을 놓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컴퓨팅 파워의 그 보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파솜을 교수님께서, 제 메칼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인데, 교수님께서 처음에 돌리셨을 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파솜의 한 모형을 돌렸었습니다.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코어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슈퍼컴퓨터로 한 달이 걸리는 시간을 이러한 근사법과 또 다양한 트릭들을 이용해서 많이 줄였고, 지금은 시나리오 하나 돌리는데 빠른 모형, 그 정태 모형을 돌리게 되면 빠른 것들은 뭐 1시간에서 2시간, 오래 걸려도 4시간 이내에 풀 수가 있게 되는 엄청난 이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 계산법인데요. 이 말이 이윤 계산법이지 사실은 거래 비용 계산입니다. 우리가 프로핏이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파솜에 넣기 때문에 이윤 계산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값에 가장 근사한 기준연도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저희는 모형이 잘 구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기준값에 의해서 정책적인 변화의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 정책이 가져다주는 시장의 영향을 저희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Law of One Price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은 시장에서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른 가격에서 생기는 그 가격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비트라지를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가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판매하는 시점이 달라지고, 둘째로는 실제로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질이 다를 수도 있고, 셋째로는 상품지까지의 유통과 거래 그 물류 비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점은 이러한 거래 비용은 저희가 그 수집하는 데이터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솜 역시 미국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수집해서 모형을 구축했는데요. 이 팜의 버젯 데이터와 그리고 그 미 농무부의 가격 데이터 등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 어디에도 거래 비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상이한 가격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는 이제 계산되는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예산 항목에서 상품의 한계 가치와 투입자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도록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윤이 곧 가격 곱하기 생산량 빼기 투입 요소 빼기 곱하기 투입량인데요. 그 옥수수를 예로 든다면, 옥수수는 대표적으로 토지, 노동, 물, 그리고 기타 투입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연도의 옥수수 가격 곱하기 기준연도의 옥수수 생산 단수에서 그 한 에이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의 양 곱하기 물 가격, 평균 임금 곱하기 노동량, 그리고 토지 임대 요율 곱하기 토지 임대량, 그리고 투입 요소 투입 가격 곱하기 투입 양을 곱해서 차감하게 되면 그 차분이 생깁니다. 그 차분 값을 우리가 이 거래 비용, 근데 여기서 저희는 항목에서는 프로핏이라는 이름으로 넣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핏을 각 버젯 데이터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돌리게 되면 그 현재 시장에서 관측되는 균형 가격과 물량이 최대한 가까운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산된 값을 이제 또 섀도우 프라이스가 베이스도 같게 그 조정을 조금 더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는데요. 이런 작업이 끝났을 때 비로소 이제 모형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었다. 앞으로 정책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최적화 분석 방법이랑 파솜의 목적 함수의 설정법 등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실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연구자로서 이런 디테일적인 모형도 중요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일 연구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어떠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할 때 이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 있게 생각하고, 이 도출된 결과값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이 현실에 맞는 해석일지를 좀 더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이 연구원에서 이제 기후변화 모형을 한번 해외 모형들을 주로 이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파손 모형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정책 변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무역 환경이나 뭐 탄소세를 적용하거나 또는 이제 환경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후생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 토지 이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분석하는 그런 모형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좀 내부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나 이 시간에 조금 또 이 모형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좀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좀 그냥 확인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비례성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CRS 펑션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스케일은 당연히 모형의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스케일은 이거 애디티브 펑션이잖아요. 값업성이니까 애디티브 펑션이니까 스코프 이펙트, 스케일 오브 스코프,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도 일단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별도의 그 모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15페이지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목적 함수가 strictly concave 펑션으로 설정된 건가요? 일종의? 이거 유니크 글로벌 맥시마이저 만들려고? 목적 네. 이 분리 가능 함수 네, 세퍼러블 프로그램에서는 네. 원복 함수 콘케이브 펑션으로 콘케이브 되어 펑션. 있습니다. 네. 파솜 이 모델이 산림 농업 부분 최적화 부분 균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원에 농업 전만 모형이 있잖아요. 네. 그럼 농업 전만 모형에도 이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카스몬 모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요. 카스몬 모형과 파솜은 구축 형태부터 좀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스모와 파솜을 뭐 적용한다는 게 그걸 뭐 병합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결을 시킨다는 이야기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파솜을 따로 구축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 한국형 파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데이터 양도 크고 또 그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미국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 변수 중에 이제 환율이나 외국의 모형이 잘 크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외 트레이드는 들어있지만 많이 그 강조되지 않은 모형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원자재 수입도 많이 하고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변형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카스모 모형이랑 이거랑 기본적으로 다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카스모 모형에서 우리가 이코노메트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파라메타가 다 갖고 있으면은 그걸 갖다 솔루션 내는 거, 시뮬레이션 돌리는 단계는 옵티마이제이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또 똑같은 솔루션을 내는데 하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없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핏 그러니까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 서플러스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르마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센서스 데이터가 10년마다 한 번씩 냈으니까 이게 이코노메트릭의 데이터가 다 있으면은 그 카스모 모형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그 10년마다 한 번씩 해갖고 아니면은 이코노메트릭에서 모델을 갖다 우리가 내셔널 매크로 모델이나 이런 걸 가지고 큰 변수가 나왔을 때 그러한 변수를 가지고 뭐 리저널하게라든가 농장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럴 때 쓰고 그냥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 트랜스포테이션 모형은 아주 잘 씁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모형이나 이런 거 쓰고 아까 범위의 경제는 안 들어갔는데 범위의 경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가 감소하는 게 범위의 경제인데 그거는 이 안에서 모델 자체에서 그 펑셔널 폼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게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코에피션트 가지고 결국은 조정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프로듀서하고 컨슈머 서플러스를 갖다 그 맥시마이제이션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충분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코스트 펑션을 마지널 코스트가 디크리징하게 그 펑션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안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거는 뭐 텍스트북에 이런 거보다는 박형호 박사님이 발표하시면은
실제 문제를 두고 아까 같은 솔루션 같은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엑셀로 풀어도 이건 쿼드레틱 이 정도야 금방 돌아가는 건데 실제로 빅 모델 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제일 문제는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이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일 때 통계적 검정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베리피케이션 문제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제일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결국은 단기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모형을 그렇게 작업합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한번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일 큰 매크로 중심에 제가 많이 했던 건 매크로 중심에 농업 중심의 매크로 모형을 해서 큰 지수를 끄집어냅니다. 큰 지수를 끄집어내면 앞으로 5년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뭐 경지 면적이라든가 뭐 쌀 생산량의 쌀 재배 면적이나 나오면은 그리고 리소스가 노동력이 얼마이고 그 인풋을 갖다 이 매스매티컬 프로그램에서 받아갖고 그거를 리소스 컨스트레인트를 놓고 이쪽 공급 함수나 수요 함수 추정한 게 이쪽 섹터 모형에서 있다고요. 매크로 모형. 그걸 갖다 써갖고 프리 서플러스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솔루션이 돼갖고 만약에 뭐 텍사스에 있어서 슈가가 얼마고 콘이 얼마고 위트가 얼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리프리젠터티브 폼 대표 농가를 가갖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대표 농가를 시뮬레이션 유찬희 박사가 한 리차드슨이라는 시메타라는 걸 하는데 그게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이 아니라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이네요. 확률적 해갖고 그걸 가지고 대표 농가에서 예를 들면은 콘이 대표적인 게 텍사스에서 과거에는 카튼이 됐던 게 카튼이 콘 쪽으로 무브먼트했다. 콘 무브먼트했을 때 그 무브먼트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 농가에 대한 농가 수지는 경제 수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식으로 세 개가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박형호 박사가 그런 쪽을 했고 유찬희 박사가 제가 물어봤더니 그걸 했는데 여기서 하나 나갖고 다 잊어버리셨다 그래도 저는 들어와서 매크로 중심의 거시경제 모형을 했는데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부속품처럼 맥칼 교수나 저도 지도 교수 펜슨이라는 교수의 한 파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란 프로그램을 짰는데 실제로 자기가 하려면 자기가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와서 그거를 갖다 바로 제가 모형을 여기서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있기 전에 조그만 모형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많이 쓰이는 게 뉴트리션 타겟팅 한다든가 그런 거라든가 간단한 리스크 프로그래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모형이라든가 이런 거서부터 아니면 또 피드 믹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간단한 거서부터 하고 만약에 내셔널 플래닝이 됐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인기가 없는 게 제일 이거의 단점이라는 것은 논문을 쓸 수 없습니다. 이걸로 맥칼 교수가 이거 가지고 논문을 못 쓰면 저도 본인도 하고 있죠. 맥칼이 교수가 이걸로 논문 쓰는 게 아니라 논문은 이코노메트릭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요새 하는 것도 저도 하나 같이 온고잉 하는 거인데 이코노메트릭으로 하고 근데 본인은 이코노메트릭 전공이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큰 모델이라고요. 그러니까 윅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에서 쇼스톱도 하고 축구에서 센터포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많기 때문에 페이퍼를 냈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새는 마이크로 베이스 매크로 어프로치라 그래갖고 팔러시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최소한 예를 들면 옵티마이저 상공과에서도 옵티마이저에서는 페이퍼를 못 씁니다. 상공과 옵티마이저 방법론으로서 페이퍼를 쓰는 건 다 발전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이걸로 최근에 논문 나온 거 거의 없으시죠? 최근에는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서부터는 거의 그게 빅포인트죠. 근데
아직은 사용되는 거는 뭐 그 우리 농어촌공사나 워러 컨서베이션이나 리소스 컨서베이션 이런 거 할 때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런 거는 굉장히 최근에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도 이제 최근에 그 푸드 와터 넥서스 에너지 넥서스 연구로 많이 논문 쓰시고 그러니까 푸드 넥서스가 그 워터 에너지 뭡니까 푸드 그렇게 해갖고 그 리소스 얼로케이션 하는 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스토리텔링은 이게 모델링이 주가 아니라 처음에 80년대 90년대에는 모델링 가지고 페이퍼를 썼는데 최근에는 그런 그 스토리텔링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이거는 약간 부속으로 좀 페이퍼를 쓰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 한계도 잘 아시고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그 계량 경제학이랑 달리 통계적인 그 검증 과정이 인프런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참 논문 쓰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시간은 굉장히 저도 그래서 이게 레이버 워크이라 거의 안 합니다. 전 하는 게 미국서는 감자하고 양파 서플라이 그 트랜스포테이션 모델을 했는데 생산기가 300로드예요. 그리고 디맨드는 400로드인데 그거를 갖다 철도로 하고 도로로 하고 운하로 하고 그 대항으로 하고 이런 걸 해갖고 하는데 스튜던트 워커를 갖다 5명 데리고 제가 3달 동안 데이터만 입력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거는 우리가 GB위로나 낙농가에서 유업체까지 그 원유를 배송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남쪽 지방에는 원유가 남고 북쪽 지방에서 모자른다고 해요. 그럼 유업체에서 저장고로 갔다가 저장고에서 자기 업체로 가고 자기 업체가 나오면은 또 업체들끼리 유업체끼리 매일 유업에서 서울에다 팔고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 경영학과 그 생산관리하는 사람들이랑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거 아까처럼요. 그런 거서부터 이런 방법론을 좀 사용하는 게 우리가 많이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셔널 요새 뭐죠? 그 영양 그거 그런 거 할 때요. 뉴트리션 믹스 하는 거 그런 거에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어떤 게 건강한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뭐 이런 거 했을 때요. 그런 쪽에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는 좀 구체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게 이거는 텍스트북에 너무 그냥 교과서 같은 거니까 좀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많이 쓸 수 있는 예그잼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필립스 커브요.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하고 역의 관계인데 그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도 줄이면서 그 실업률도 줄일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사실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2개입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골 프로그램으로 푸느냐. 그런 게 저기 그 김태호 박사 그런 것도 좀 그 리스크 그런 쪽에서 그 리스크 프로그래밍이 골 프로그래밍 그런 걸로 응용할 수 있어서 대략 아주 이렇게 큰 거보다는 좀 마이크로하게 응용할 수 있는 거 그런 세미나도 해갖고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김태호 박사 요새는 안 해나? 이런 쪽이요? 안 하세요? 혹시 그 파섬이 그 생태 물리학적 영향 모형, 이핀 모형인가요? 그것과 결합을 해서 또 같이 분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생태 모형도 조금 들어있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오염에 대한 지표들이 몇 개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텍사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샌안토니오 지역이 이제 멕시코 쪽에서 그 인구 유입이 계속 지속되면서 향후 50년 내에 인구 2배로 증가한다는 지금 예측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지역은 또 이제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자원을 이제 그 농업과 산업과 그리고 그 도시민들 수요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그 워터 프로젝트라 해서 수자원 개발 그 프로젝트를 얼만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최적화 모형도 개발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7페이지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면적이 극대화시키는 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한다는 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요 뒤에 KKT를 왜 사용하는가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뭐 함수 형태도 다 콘케이브하고 뭐 가격도 이제 내셔널 평균 가격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 외부해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외부해를 가정하고 KKT를 쓰는 이유는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생각해 보면 지역별로 저희가 뭐 농산물도 다양하게 있고 생산하는 그런 생산물도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어느 지역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임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커머셜 팀버가 미국에서 두 군데 저희 총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두 군데 지역에서만 커머셜 팀버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 팀버 생산을 안 하게 된다면 그 코너 솔루션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KKT 조건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모든 지역의 상품군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돌리는 건가요? 모든 지역의 상품이 다 가능하게 그 프로덕션 파서빌리티를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균형을 찾습니다. 그럼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간 제약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크롬 믹스라고 하는 믹스 네. 데이터를 하나를 넣게 되는데요. 기존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그런 생산된 그 상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1950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믹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저희가 고르는 최적화되게 고르는 것을 갖고 거기 플러스 이제 그 안에서만 하면은 새로운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범퍼를 약 10에서 15%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알면 알수록 원장님의 말씀이 되게 맞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10에서 15%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들의 그 판단이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뭐 서플라이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파썸이라는 게 그 이후에 말씀하신 물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들은 모듈을 붙여가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하나 더 붙여서 넣는 거, 식을 하나 더 넣는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 그 팩터 요소로 다 그 공급 물이 함수에 들어가게 되는 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물이랑 에너지가? 물 사용이 들어가고 물 사용량 자료는 어떻게 얻는 건가요? 물 사용량 데이터요. 네. 일단 그 각 버젯 데이터에 보면 그 농산물별로 그 물이 얼마큼 필요한지 필요 용수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는 이유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원을 얼로케이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필요 용수량으로 하면 실제로 물을 얼로케이션하는 실제로 적용할 때는 좀 한계가 있긴 있겠네요. 필요 용수량으로 계산할 자원 부족량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가용한 상태에서 저희가 필요 용수량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필요 용수량으로 계산한다는 뜻은 사실은 용수의 값을 어떻게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아 이제 그게 이제 버젯 데이터에 나와 있는 값을 쓰기 때문에 네. 뭐 그 버젯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팜 버젯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그 필요 용수량을 저희가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그 탄력성은 언제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 건가요? 탄력성을 잘 업데이트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문헌 연구에서 나와 있는 탄력성들을 쓰고 있고 그 연구들이 지금 계속 새롭게 탄력성을 연구하는 연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데이트는 좀 어렵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뭐 사실은 이렇게 자원 얼로케이션하는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공학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가장 뭐냐면 여기 그 섀도우 프라이스에 대한 개념을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고 그게 실제로 가격이 없는 자원에 대한 가격이다.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가격이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 부존량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용수량을 넣어서 계산해 버리면 자원이 없음으로 해서 부족함으로 해서 한 섀도우 프라이스를 이 모형에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 프라이스 데이터를 밖에서 가져와 가지고 필요 용수량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그 방식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이제 그 용수량 한정돼 있고 필요 용수량이 있고 거기서 계산해서 하는 형식인지가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투입 요소 중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투입 요소의 가격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투입 요소 중에 내부에서 그 내생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 용수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에 less than 얼마 양이 있는데 그 농지 가격을
농지량을 리소스 컨스트레인트를 변화시키면서 끄집어내는 거죠. 결국은 서플라이 커브를. 그러니까 그 리소스의 서플라이 커브를 끄집어내는데 그 커브가 그 컨티뉴어스 하지가 아니라 킹크드 됐죠. 킹크드.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저기 하잖아요. 수업에서. 그 디맨드도 그렇고요. 디맨드에 있어서 뭐 내가 뭐 총 먹을 수 있는 양을 갖다 제한해 놓고 그 양을 갖다 늘려나갔을 때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직선이나 이렇게 그 곡선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돼요. 그 자원의 가격이 내생화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제가 이렇게 밀양에 이렇게 단목지구라는 곳을 이렇게 지하수 관련된 관정을 개발하는 데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지하수 가격이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이렇게 그 이제 지하수 물 한 단위당 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이제 그런 장목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격이 밖에서 고정되어 있을 경우가 그렇고, 만약에 그 안에 가격을 내생화시킨다면 이제 그 장목이 물이 줄어들면서 그 장목으로 변하는 그 레이트가 줄어들면서 다른 장목으로 또 변화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외생화되어 있으면 그 자원의 한계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못하기 때문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물 가격이 내생화되어 있냐 외생화되어 있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존량을 넣고 그 물 가격이 안에서 결정되는 형식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걸 밖에서 가져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용수를 효과적으로 올로케이션 하는 거를 분석하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는 모형이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내생화되어 있냐 외생화되어 있냐 이런 걸 이제 여쭤본 겁니다. 네, 물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 바이오 에너지 연구를 했는데요. 그 현재 그 미국에서는 한계 농지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공학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농지에서 어떤 에너지 작물들이 잘 자라는지, 그들의 단수가 얼마인지, 버젯을 구하려면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기술적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서 그런 기술적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이런 에너지 장목을 한계 농지에서 그 사용했을 때 그런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생연료를 사용하는 법안이 있는데 재생연료 법안 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투입되는 자원의 가격이 매겨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 사용량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물 가격이 정해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물을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모든 자원에 대해서 프라이싱이 된다면. 근데 나오게 된 프라이싱을 저희가 이제 그 무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성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섀도우 프라이스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내재된 가격으로 우리가 일단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일단 모형에서 저희가 경제적인 분석을 하려면 내재적인 가격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분석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매진 박사님 그 수업 안 들었어요? 홀텔 수업 안 들었어요? 홀텔? CG 하잖아요, 스포드에서. 수업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CG 모델은 홀텔이라고 포드에 있는 분이 하시고요. 비슷한 연배인데, 또 하나 이 매스매티컬 섹터 모델링은 그 맥칼 교수님이 하시고요. 그래서 또 양쪽에서 그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쪽 CG 강의도 하고 그 데이터셋도 팔고요. 그래서 또 이쪽은 맥칼 교수는 겜스랑 겜스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저 있을 때는 그런 거 안 했었는데 겜스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이 뭐 그런 쪽으로 뭐 컨설팅과 프로젝트도 굉장히 아직도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미국에서는 에너지 카운슬이라든가 워터 카운슬 이런 자원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제가 집이유로나 그러니까 우유 그거 했을 때 우유가 생산해서 이렇게 생산 농가서부터 유업체를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 명확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활용 가능한 거는 사람들이 연구하실 때 같이 참여하셔갖고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요즘 자원 배분 얘기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미래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수자원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까? 이렇게 예측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땅이 좁기는 하지만은 그 지역마다 어떤 지역적 특성도 있고 재배하는 품목도 굉장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미래 예측 수자원 변화에 따른 지역의 뭐 어떻게 품목이 어떻게 재배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뭐 파슨 모델이든 뭐 어떤 모델이 됐던 간에 뭐 해보면 지역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뭐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큰 농가 경영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또 지역 단위로 가면은 이 지역의 농업인들이 어떤 품목을 주로 앞으로 생산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별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모형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혹시 더 질문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할까요? 예, 그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파슨 모형이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 USDA 뭐 ERS랄지 또 NRCS에서 이제 정책 평가하는 모형으로 그래도 사용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베리피케이션 문제가 여전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 모형이 그쪽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고민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혹시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농경 토론회가 이제 금년 들어 두 번째이고, 이제 내일 모레 또, 한 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승,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이 농경 토론회가, 사실 이제 연말 연초에 들어서 계속 이제,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고 계시는데,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이 토론회 취지가, 이제 원내에서 연구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먼저 우리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함께 한번 토론해보고 한번 스크리닝을 하고 내보내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과제랄지 일반 과제 또 정책 과제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